네, 반갑습니다. 실전론 8주차 면담론 2 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담론 쭉 한번 봤어요. 이제 뭐 면담의 개념도 한번 봤고, 목적, 뭐 일반 면담과 그런 대화의 어떤 차이 같은 것도 우리가 먼저 보고, 특성, 특징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봤죠. 그 다음에 많이 강조했던 게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차이 같은 것, 특히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의사소통 이론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의사소통 이론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흔히 말해서 기와 기표의 어떤 변형, 기가 기표로 변형되는 코딩, 그리고 그 기표를 이해하는 수신자의 디코딩, 이런 거 해독이라고 하죠. 디코딩 과정, 이것이 하나의 계약이다, 약속이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은 잘 이해하지만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른 계약 주체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발생하는 잡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노이즈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들을 때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을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노이즈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이런 메시지 자체 혹은 언어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어떤 선입견, 다른 생각이 필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특성, 시선 맞춤, 몸, 거리감, 얼굴 표정, 뭐 면담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꽤나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담 혹은 이 대화, 사회복지사의 어떤 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구를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혹시 클라이언트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동료, 워커, 혹은 이거는 뭐 일상 살아가면서도 계속 뭐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말에 대한 어떤 의미, 대화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신다면 훨씬 더 나은 인간관계 혹은 어떤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봐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 좀 읽어보고, 면담 유형을 또 했죠. 뭐 정보 수집하는 목적을 위해 수도 있고, 어세스먼트 사정을 위해 수도 있고, 치료를, 인터벤션을 위해서 이런 면담, 대화는 각각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뭐 유의사항도 좀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 면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어떤 면담 기술이 있을까? 그러면 대화의 기술은 우리 그런 책도 있잖아요. 대화의 기술.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수업 시간이 실천 기술론 시간은 아니에요. 실천 기술론처럼 굉장히 테크니컬한 기술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천론 시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같이 해보면서 실제로 많이 해봐요. 동작도 해보고 하는데, 이 실천 기술론 시간에는, 그러니까 실천론 시간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잘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오늘 여기 하는 것 정도가 어떤 것이 있다 정도만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다행인 거는, 만약에 이게 실천 기술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행히 실천론이라서 우리가 특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할 필요가 좀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오늘 이 실천론 영역에서는 기술 영역은 아마 여기가 정도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한 50분 내서 1시간 사이 내서 요런 걸 한번 해보고,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경청하기. 갑자기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기술, 그런데 왜 듣는 게 무슨 기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듣는다는 게 그냥 너 떠들어봐 나 들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듣는 거는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라는 말을 사회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듣는다는 게 봐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면 이게 한 번 정도 기회가 있는 친구들은 과외가 되었든 뭐 자원봉사가 되었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해본 친구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적극적 경청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사람 표정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내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있구나. 아, 쟤는 그냥 열심히 그냥 듣는 척만 하구나. 아예 안 듣거나라는 생각이 바로 와요. 예, 바로 옵니다. 그냥 표정만 봐도 우리는 알아요, 그것들을.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직관 같은 거예요. 직관. 예, 직관이란 말을 잠깐만 찾아볼까? 잠깐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좋을까? 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직관 같은 거를 많이 쓰죠. 직관. 이게 철학적 이야기를 좀 여기서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MBTI 같은 거 보면 그 나온 거 보면 I랑 S를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게 융의 그걸 따라서 S는 에센스를 말하는 거고, 이때 I가 인투이션, 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흔히 말해서 듣고 보고 만지고 이렇게 센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유형의 인간과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다는 것은 본능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그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떤 하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직관이라고 불러요. 고돌직자의 관. 그러니까 바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좀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베르그송 철학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그런 유의 어떤 직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그 철학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정도까지는 제 스스로는 이해를 하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직관의 어떤 과정, 절차, 종류, 유형, 뭐 어떤 감정 직관파, 뭐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좀 곤란하거든요. 네, 제가 또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직관 같은 걸 좀 봐주셨으면, 뭐 찾아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우리 지금 뭐 직관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는, 인간은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거를 감각을 통해서도 알지만 직관을 통해서도 우린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A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상자가 이렇게 A라고 이야기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내가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T가 클라이언트가 A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셜 워커가 이 A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이것을 재밌어하는지 안 재밌어하는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센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직관을 통해서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혹은 그 사람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지를 표정이나 말로 통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직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뭐 이게 쉽게 그 상대를 속인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내가 다른 딴청 피우고 있다는 걸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개념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냐 없느냐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노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정말 잘 들으려고 표정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느낌을 잘 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그 표정을 통해서도 센스를 통해서 내가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냥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어떤 가상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셔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 충분히 뭐 그런 맹인도 계시잖아요. 그 사람 할 때 클라이언트가 뭐 이야기를 딱 하는 것을 워커가 열심히 듣고 있지만 표정에는 뭐 좀 나쁘단 표정을 지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그건 안다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감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들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저도 그렇게 동의한다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 같은 굉장히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표정을 명확하게 짓고 이거는 궁금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말하고 하는 거 되게 똑같은 맨날 반복해요. 뭐 그러고 진짜 그런가 하고 근데 정말 열심히 들어주잖아. 그쵸? 인간 대 동물이 언어를 배울 때 보면 엄마와 아동의 그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보면 그렇잖아. 애가 맨날 표정도 똑같아요. 그러면 말도 웅웅대고 근데 엄마들은 거기서 막 찾아내고 반응하고 그러잖아. 막 달라졌다 그러고 남이 들으면 저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이의 신호를. 그러면서 아이가 내 엄마가 나의 신호를 계속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드디어 발현되는 겁니다. 진짜의 어떤 표정, 속마음, 언어가 발달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관계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적극적 경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기호로 다 잡아보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써오는 신호를 워커가 굉장히 잘 흡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게 100으로 온다면 뭐 100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최대한 100에 가깝게 100에 가깝게 수렴하면서 다시 이것을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렴했다는 것만 알아도 클라이언트는 압니다. 내 말이 전달되었구나. 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S로도 I로도 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잘 전달되었구나. 저 사람 내 말 받아줬구나.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술 이야기할 때 자꾸 뒷부분에서 어떤 말, 표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뭔가 워커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뭔가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이 정보를 얼마나 잘 받아들였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되게 중요해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주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어떤 치료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특히 이제 적극적 경청은 뭐 정보 습득도 그렇고 어세스먼트도 그렇지만 치료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어쩌면 치료 메커니즘에서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뭔가 되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할 때 뭔가 내가 막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의 답답함을 뭐 풀고 싶잖아. 막 우리가 힘들었을 때 막 술 먹고 혼자 술 먹는 것도 좋지만 친구랑 만나서 떠들고 막 수다 떨고 막 하고 싶잖아. 근데 막 친구가 그걸 이렇게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넌 떠들어라. 넌 떠들어봐. 나는 네가 뭘 해도 관심 없어. 답이 없거든. 이러면서 관심 없어. 이거 딱 쳐봐요. 내가 여기로 얘랑 같이 술 먹고 떠들고 왜 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소소해도 넌 떠들어. 핸드폰만 막 하고 있어. 넌 떠들어. 나 들어줄게. 하면서 딴짓하고 있어요. 같이 얘랑 놀고 싶겠어요? 예, 하고 싶지 않지. 그죠? 이렇게 이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어떤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받아줄 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이해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줄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을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과외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막 내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막 들어주고 관심 있어 하면 막 힘이 나요. 내 말이 먹히는구나. 근데 너는 떠들어, 다 밑에 보고 있고 자고 이러면 힘이 안 나죠, 사실. 그쵸? 예.
좀 그래요. 사실 이 동영상 강의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반응을 몰라요. 여기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는 사실 이제 시험 문제도 계속 좀 나와요. 1급 시험 문제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 질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폐쇄형 질문은 간단해요. 예, 아니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약간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경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취조하는 느낌 들죠? 갔어요? 안 갔어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폐쇄형 질문은 제한된 정보만 얻을 뿐만 아니라 얻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약간 확인하는.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 폐쇄형 질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단 많은 폐쇄형 질문을 써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개방형 질문보다는 꼭 폐쇄형 질문을 써야 될 때가 있으니 폐쇄형 질문이 다 나쁘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폐쇄형 질문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개방형 질문을 많이 씁니다. 이제 뭐 어떠셨어요? 뭐 그것이 뭐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가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내가 적어놨죠. 얘를 잘 안 쓴다고. 왜? why를 잘 안 해요. why를 잘 안 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선생님 왜 늦었어요? 식사 왜 하셨어요? 왜 가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러면 하자마자 이게 복장 왜 오셨어요? 그러면 복장 왜 왔겠어? 뭐 여가 프로그램 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안 좋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안 좋든지 뭐 도움 받으러 왔겠죠. 근데 그걸 왜 물어? 여러분 제가 마찬가지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왜 왔어?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 수업 들으러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말을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은 친구한테 전화할 때 또 전화를 해요. 그럼 친구 왜 이렇게 많이 좀 하잖아요. 그 사실 느낌 별로 안 좋아요. 왜라니 뭐 꼭 이유가 있어서 전화를 하나? 보통 이렇게 전화하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여러분한테 뭐 우리 629로 오는 번호 있잖아. 629 여러분 629로 오는 번호를 꼭 받으세요. 학교에서 0월 629로 오는 이 번호를 받아. 자꾸 중요한 거 있으니까 학교가 여러분 전화한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연락하지 않아요. 우리 바빠 학교도. 자 어쨌든 전화 왔을 때는 그때는 전화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왜? 이건 진짜 특수한 용무 때문에 전화했었으니까. 이때는 상대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내가 학교가 여러분한테 딱히 질문할, 이렇게 전화할 이유가 명확하니까. 그 명확한 질문을 요청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왜라는 괜찮아요. 그러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연인 등등한테는 사실 왜라는 질문 필요가 없어요. 엄마한테 엄마 전화 왔어. 엄마 전화 왜?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전화하고 아빠가 자식한테 전화하는 게 뭐 이유가 있어? 뭔가, 그렇게 자꾸 받다 보면 내가 꼭 얘한테 우리 자식한테 엄마한테 왜라는 이유를 만들어서 전화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전화하면 무슨 일이야? 라는 게 좋아요. 무슨 일 있어? 라고 약간 괜찮아요. 전화하면 전화했네. 뭐 이렇게 밥 먹었어?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적 왜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 왜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왜보다는 무슨 일이세요?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방문하셨습니까? 선생님 이거 무슨 일로 이렇게 이런 질문이 훨씬 좋다고요. 그리고 막 폭탄형 질문, 막 가다하게 막 두세 가지 막 질문하거나 그런 것들, 뭐 유도형의 질문, 뭐 선생님 이거 그때 누구야 너 담배 피우니까 너 너무 뭐 죄책감 들지 않아? 엄마 아빠한테 너 미안해 하지 않아? 이런 류의 질문은 좀 지양해야 된다. 지양, 지향이 아니고 지양.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은
뭐, 이 외에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how보다는 왜가 더 좋아요. 나한테. 나라는 인간한테는 오히려 why가 좋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왜 할까? 내가 이걸 왜 살까?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좋은 명품이라든지 어떤 뭐 차, 뭐 어떤 비싼 거, 값비싼 거 뭐 사고 싶다고 쳐요. 그럼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거 왜 원하는 거야? 내가 이거 왜 원하지? 내가 이거 이게 진짜 나한테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은 스스로한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 공부를 하는데 막 지겹고 하기도 싫고 그러면 스스로한테 꼭 물어봐요. 내가 진짜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라는 인간이 있을 때,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나잖아. 이 나가 있어. 나라는 인간이 있을 때, 나 앞에 주어진 수많은 과제, 스터디, 잡, 뭐 많아요. 그럼 여기 스스로에 대해서 언제나 스스로한테 물어야 돼요. 왜? 나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지겹고, 내 스스로한테 나 이거 공부 왜 하지 않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그만두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수업을 들으세요. 내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아무리 10번, 100번 물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수업도 들으시면 안 돼요. 빨리 수강을 철회하시거나 다른 걸 하시거나, 가장 좋은 건 학교를 그만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교 왜 다녀요? 내가 스스로 100번, 1000번 Y를 던졌을 때도 내가 답을 얻지를 못해요. 답을 찾으려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실상 좀 멍청해요. 시간 아깝습니다. 학생들 물어요. 제가 한 번씩 너 이거 왜 하냐 그러면 답변을 잘 못해요. 그냥요 이렇게 해요. 그게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럼 고민 좀 해보라고. 한 학기를 1년을 고민해도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아요. 걔가 찾았니? 못 찾겠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다 보면 답이 찾겠죠. 절대 못 찾아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못 찾았다는 말은 내가 인지적으로 봤을 때 답을 회피했거나 답이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려고 이상한 가짜 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처음부터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공부에 맞는 인간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딴 걸 해야 돼요. 진짜 하루빨리 딴 걸 하셔야 돼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다고. 우리가 뭐 그렇잖아.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뭐 그냥 들으잖아. 몇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그나마 하면 좋겠다는 영역에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전문가 영역으로 가십니다. 전문가 영역.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신다고. 쓸데기 없는 일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시면 안 돼요. 멍청한 짓입니다. 진짜 멍청어보 멍청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 수업을 듣는 1, 2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나 이거 왜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최대한 빨리 얻으신다면 이 길을 가시는 걸 선택해 좋아요. 사회복지가 되었든 행정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뭐 다른 뭐 자격증이 되었든 마찬가지예요. 난 이걸 왜 할까? 나 뚜렷한 나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남들의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대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진짜 나만의 대답을, 나만의 앤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없다면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왜 하지? 왜? 수십 번 질문하고 질문 못해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 자퇴 쓰시고 딴 학교로 가시거나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든지 써드릴게요. 그리고 쓰기 전에 저한테 한번 오겠죠? 선생님 제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자퇴서 쓰시는 것도 멍청한 짓이고요. 내가 이거 아닌 상태에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도 멍청한 거예요. 이건 더 멍청해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Y는 스스로한테 하세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한테 대한 Y를 던지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 수업을 듣는데 이거 내가 왜 듣지? 정말 싫은데 왜 들을까?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건 괜찮아요. 내가 자격증 따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다면 이건 좀 진짜 들어도 딜을 맞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그러나 내가 이거 왜 듣는지, 자격증을 왜 따는지, 이 학교를 왜 나오는지 내가 진짜 다
답이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빨리 학교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고3 때까지는 그냥 학교 밀려서 왔잖아. 여기 여러분 부경대에 꼭 오고 싶어서 온 친구들 몇 명이나 돼. 특히 우리 학과에 꼭 오고 싶다 해서 온 친구 진짜 70명 8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부터 나는 꼭 부경대 행정학과에 와야 되겠어 라는 친구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애들 없다고. 그러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떠밀려 이 파도에 떠밀려 왔어. 그러면 이때쯤 왔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이 선택의 기회에 대한 기준이 why라고. 내가 왜 할까 이거. 이거 왜 하고 있을까 라는 나의 기준을 세우고 나서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왜 던지는 질문은 안 되지만 나한테 던지는 why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했나? 답답한 이야기? 나 유학생활의 이야기 할까?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해.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영어를 잘 못하고 내가 특히 영어 중에 리스닝을 잘 못해요. 리스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박사 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뭐 질문하면 막 쫄잖아. 아씨 내가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진짜 외국 가서 혹시나 이게 유학 갈 친구를 위한 팁이야. 내가 유학 갔을 때 내가 막 특히나 좀 말을 잘 못하거나 스피킹이 안 되거나 리스닝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좀 꿀리잖아. 이랬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퀘스천이에요. 수업 시간에 하자마자 한 첫 번째 좀 그래. 한 두 번째 정도 친구들 유학 가면 애들 엄청 질문 많이 하거든. 물론 이제 학부 때는 더 심한데 이제 석박하면 갈수록 좀 덜 하긴 하지만 막 듣다가 한 두 번째 정도에 내가 순서를 정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선생님이 막 질문하다가 선생님 하는 말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얼추 내가 사전에 예습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대충 내용을 알잖아. 하다가 두 번째 쪽에 손들어 질문해요.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내가 이렇게 되게 궁금하다고. 막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수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일종의 선생님을 속이는 거지. 얘가 이 수업을 굉장히 이해를 잘했고 내 수업을 굉장히 잘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좋으면 좋을수록 선생님이 날 되게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이나 유학 갔을 때 뭔가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고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싶다. 근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거나 리스닝 잘 안 돼. 그러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 먹혀요. 예. 수업 시간마다 질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기말 됐을 때 C 받을 거 B 받잖아요. 진짜로. 예. 외국은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게 되게 잘 주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매 시간마다 질문했어. 얘가 C를 잘 안 받아요. 거의 B 받을 수밖에 없어. 뭐 에포트를 잘 못 쓰고 하더라도 그래도 쟤는 열심히 했다. 노력 점수를 줘요. A는 좀 힘들어요. A는 못 받을 수 있지만 B는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부나 석사 미국 있을 때 학석박 이렇게 조교하면서도 선생님이 막 이야기해요. 조교 내가 TA 하면서도 얘 좀 못하지만 얘는 굉장히 수업 잘 참여한다. 참여 점수 좋게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열심히 하면 그 친구는 점수 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인지라 계속 질문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뭔가 좀 예뻐 보여요. 인간이 그래 원래.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친하다고 해서 얘가 예뻐 보이지 않지만 수업 시간에 좋은 질문, 긍정적 질문을 계속한다. 얘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잘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예, 인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수업에도 점수를 잘 받고 싶다. 계속 질문하세요. 좋은 질문들.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관찰하기. 정보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에 잘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한 적극적 경청이랑도 일맥상통합니다. 적극적 경청을 하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혹은 그냥 일반적인 지나가면서도 관찰하고 이게 관심이죠. 내가 좋은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해요. 민감성. 제가 지난 시간에 강아지 지나가는 개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했죠. 이런 내 민감성을 기본으로 해서 나의 관심,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나는 관찰을 제일 잘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도 내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조금만 달라져도 확 눈에 띄어요. 왜?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니까?
보면 있잖아. 이 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쵸? 관심을 쏟고 있다고. 근데 얘가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약간 달라졌어. 좀 바뀌었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내가 요러한 에너지를, 이 화살표를 쏟고 있지 않으면 달라진 걸 못 느껴요. 예.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막 내가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특히 좀 여학생들이 남친구가 내가 화장해가지고 조금 달라졌고 옷 좀 조금 달라졌는데 머리 조금 달라졌는데 못 찾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 관심이 없나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다르다고. 달라진 걸 못 찾을 가능성도 높아요. 예, 이게 이런 표현이 이게 가능한가? 잠깐만. 이 남성이 여성이 어떤 못 찾고 하는 거는 제가 찾았어요. 글을 찾았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워볼까? 자요. 왜 찾아? 이게 인지적으로 이렇게 오는 친구도 꽤 많아요. 물론 센스가 있고 좋은 친구들은 충분히 여자친구의 어떤 달라진 점을 찾겠지만, 꽤나 많은 남성한테 여자친구의 달라진 점, 특히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점은 이런 겁니다. 원래 찾아봐요. 미쳐 환장하겠지? 예. 못 찾아낸 애들 많아요.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누나가 없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어떤 그런 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식일 수 있어요. 그럼 여자친구 뭐 달라진 거 없냐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까 저 원래 찾아라 5분 안에 못 찾으면 너 시해주겠다 그러면 스트레스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찾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나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내 남친구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남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찾을 노력을 좀 해봐. 아시겠죠? 못 찾는 것도 있습니다. 자, 명료화라는 개념도 있어요. 명료화.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거나 일관성 없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특히 이제 노인 어르신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좀 인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인지장애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어수선하게 하세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기승전결을 얘기하잖아. 그 기승적이 없이 갑자기 승 나왔다가 결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멀쩡하신 분들이라도 갑자기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너무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말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워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만났는데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날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누구누구야, 혹시 친구랑 어제 밥을 먹다가 친구가 갑자기 너한테 너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니? 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주는 거라고. 이게 명료하다, clarification이라고 부르는 명료하다, 클리어하게. 아시겠죠?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무한도전 좀 맨날 끝났지만 유재석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그런 예능 하시는 분이 한번 막 난잡하게 떠들고 나서 이렇게 막 정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 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기법이에요. 정리한, 막 어수선한 상황을 싹 정리함으로써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뒤죽박죽된 것을 블럭을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패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능 같은 거 보게 되면, 토크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토크쇼가 그래요. 막 난상 토론하다가 딱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딱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다음 넘어갈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예, 여러분 요거 보고 있다가 예능이나 토크쇼 할 때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아나운서라든지 진행자가 이런 명료한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직면하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모순되는 이야기나 이런 것을 해요. 막 이야기하다가 담배 같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소년 클라이언트가 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담배 나쁘죠라고 이야기하다가 근데 친구랑 있으면 친구랑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사회생활 나가서 담배도 필 거고 국가가 담배 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난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순된 이야기를. 그때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면 워커가, 누구누구야, 철수야, 영수야, 영희야, 나 알겠는데, 그래도 너 지금,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너 담배 피면 너 병원 다시 가야 되고, 몸이 안 좋을 건데, 그거 너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직면.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실제 어떤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그 이면을 딱 증명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내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를 직면이잖아.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상처나 고통이나 문제점을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도 거울 보면 막 어떤 안 좋은 거 보면 내 못생긴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좀 피하고 싶잖아. 왜 굳이 뭔가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자신의 안 좋은 모습, 낮은 모습, 잘못된 모습은 피하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를 보지 말고 이게 막 비스듬히 슬쩍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여기를 안 보고 여기만 살짝 여기만 보거나 이러면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세스먼트도 사정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죠. 물론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 상처가 되고 클라이언트에 극심한 스트레스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워커가 굉장히 노하우를 통해서 적절하게 클라이언트의 어떤 고통과 문제점을 직면시켜 줬을 때 한 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면을 하되 말은 부드럽게 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수야 너 그거 아는데 너도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알고 네 친구의 관계도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네 건강이지 않겠니?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하기 이제 interpretation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정신역동이랑 좀 비슷해요. 정신역동에서 꿈이나 말실수 어떤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죠.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 정신역동 보면 꿈에서 보면 내 꿈속에서 막 어디서 떨어졌다고, 막 가다가 나르거나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정신 분석한 사람이 이야기해주죠. 당신의 어떤 무의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이래서 당신이 지금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이걸 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일종의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 제가 복자 선생님 제가 조금만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면 막 지겹고 지치고, 학교 공부를 조금만 하면 지쳐요. 저는 왜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죠? 라고 했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워커가 해석.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네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네가 지금 몸의 체력이 약하니까 몇 시간 앉아있거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으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너 지금 건강 상태를 보니까 네가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아. 그래서 네가 1시간만 앉아있어도 되게 피곤하고, 원래 인간의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조금 요번 기회에 운동이나 자세 교정 같은 거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잘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문제는 이 해석이 틀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나 틀릴 수 있다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정책력도 이론 수업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모형을 틀린다고. 모든 이론은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이론이 유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Every model wrong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형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 해석이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워커가 클라이언트를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신뢰관계가 튼실했을 때 이런 해석한 기법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음 만나거나 이랬을 때 해석적 방법을 쓰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해석을 해.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말, 행동을 통해서 정보의 해석을 하려면 그 정보의 메시지가 흔히 말해 기표라고 할게요. 이 X1, X2, X3에 대한 기표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환경에서 나왔는지를 워커가 인지를 해야 돼요. 워커가 이 정보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를 단순히 이 정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안 되고 이 맥락까지 함께 이 워커가 이해할 때 이 정보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이나 클라이언트의 상황이나 말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클라이언트 자체의 어떤 내적인 환경 X와 인바이러먼트의 어떤 Z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X1, X2, X3를 보이지만 사실은 Z1, Z2, Z3가 함께 어울려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예,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하기도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일련의 기법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교과서라든지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하지만 이런 거 있으니까 조금씩 보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보면 이제 요약하기 같은 거 있어요. 아까 이제 명료화랑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막 이야기가 좀 뭐 다양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아직까지 많은 이야기 했다면 요때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요런 내용 같다. 뭐 한 10분 떠들어도 아, 그러면 요거는 요런 의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요약을 하죠. 뭐 요런 것들 이렇게 요약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은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막 떠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좀 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할 때 딱 요약을 해주면서 명료화 비슷해요. 요약을 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자신도 내가 지금 떠들었던 게 이런 의미다. 동시에 워커가 내 말을 잘 듣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도 돼요. 그런 것도 돼요. 요게 이제 재보증이거든요. 안심. 그러니까 안심시키기도 해요. 워커가 이게 요약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이게 전문가구나. 내 말을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보증 안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불확실성 제거, 위안 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뭐, 해봅시다. 뭐, 중고등학교를 뭐 잘 안 나왔거나 이제 검정고시를 보려고 해요. 근데 좀 불안하잖아. 내가 공부해본 적도 없고 내가 얘가 지금 이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을 가고 싶긴 한데 가는 게 맞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공부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때 워커가 아니라고. 지금 전국에는 뭐 대학에 이런 검정고시나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세상에는 또 뭐 늦은 나이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건 많이 아시잖아요. 뭐 늦깎이 나이에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좀 우리 학교에서도 있죠. 제 그때 우리 학교 부경투대에서 딸하고 같이 들어오셨던 어머님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파워링 시켜줍니다. 이렇게 안심도 시켜주고 인파워링 시켜주는 게 이런 재보증 기술, 안심 기술 같은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재진술 기술은 뭐냐면 리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이야기를 해. 클라이언트가 제가 진짜 뭐 예전에 못했지만 뭐 지금은 이렇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그때 워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끝에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엔 진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드셨구나. 워커는 이렇게 말하고. 예전에는 한때는 저는 좀 잘 나갔었어요. 이게 좀 뭐
잘 나가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듣고 있다는 거, 잘 듣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짜증날 수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뭐 한 대여섯 마디 하다가 한 번씩 정도 하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뭐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혹은 클라이언트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시겠죠. 하지만 이런 기법도 쓴다. 꼭 이걸 이 재진수 기법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이런 기술 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적극적 경청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를 아시겠죠? 네,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재진수 기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잖아. 뭐 이렇게 막 남녀 이런 거 할 때 끝에 말 반복해서 따라해라 이런 거 막 들어봤죠. 사실 이제 이런 거에서 다 기법이 발현된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자주 따라하면 이상하죠? 그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재명명, 재구성 요런 거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뭐 어떤 예시가 있을까? 막 친구랑 좀 이렇게 막 일탈 행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걔들이랑 뭐 어떤 일을 싸웠어요. 혹은 엄마 아빠랑 싸웠다고 치자. 엄마 아빠와 어떤 진로 문제로 싸웠다고 쳐봐요. 만약에 진로 문제로 싸웠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시각 디자인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뭐 법대라든지 이런 인문사회계열 혹은 공대라든지 이런 계열로 뭐 가라고 했다. 엄마 아빠랑 싸웠다. 그럼 애가 와서 저는 너무 못된 아이 같아요. 뭐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어쩌면 그게 나쁜 행동은 아니잖아. 학생이 자기 진로를 위해서 자기 선택을, 자기 삶인데 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세상에 이렇게 학문이라는 게 공대나 사회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 쪽도 있고,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어쩌면 네 인생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얼마나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네가 네 나쁜 아이로 만드니? 어쩌면 너는 너한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충분히 이걸로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르게 저 개인적으로 좀 미술 같은 거 좀 좋아하는데, 딴 거 하다가 미술에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죠. 고갱도 있었고, 뭐 성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또 누구 있지? 다른 일 하다가 예술적으로 와서 완벽하게 딴 일 하다가 갑자기 예술적으로 와가지고 사회에 어떤 큰 기여를 하신 분도 많고, 그런 어떤 예시를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명명, 재구성 이런 개념은 그 이야기가 물론 완벽하게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죠. 선생님 좀 담배 피워줘, 나쁜 아이인가 봐요. 아니야, 담배 피는 거는 괜찮아. 어차피 네 나이 들면 담배 피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문제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은 충분히 그 이면에는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이런 의미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한번 그림을 또 이렇게 또 못 떨어지게 제가 또 한번 그려봐줘야 되겠네. 제가 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괜찮아. 굿드. 다른 걸 좀 할까? 하나. 이거 주사위로 칩시다. 별 주사위라고 쳐요. 육면체야, 이렇게 주사위예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가 하지만 A라는 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A라는 면에 있어요. 분명히 앞면이 존재는 해요. 이 면만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한 개예요. 그쵸? 그러나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두 개고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세 개예요. 누군가는 주사위를 보면 3이라고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봤을 때는 2라고 말할 거고, 정면에 봤을 때는 1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1, 2, 3 중에 뭐가 진짜 주사위예요? 1, 2, 3 중에 뭐가 진짜 주사위냐?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죠. 다 주사위지. 1만 주사위고 2만 주사위고 3만 주사위, 이게 어딨어. 다 주사위지. 이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현상 이야기. 어떤 현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이라든지 어떤 부모와의 어떤 갈등 혹은 자신의 어떤 방황 같은 게 완벽하게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앞면만 봤다면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 혹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런 기능,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능조차도 그 현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이럴 수도 있지만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아무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주사위는 굴려봐야 알지. 그렇잖아. 주사위를 그냥 두고 안 하잖아. 굴리잖아. 그래야지 뭐 알잖아. 내가 굴려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어떤 이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교수님한테 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농구를 좋아하니 제가 농구로서 NBA를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고등학생이 나한테 뭐라 했겠어. 일단 내 키를 봤겠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니 키로는 절대 안 된다. 넌 때려주게 안 된다. 100%. 근데 이게 정말 100%일까? 아니에요. 그래 봐. 우리 찾아볼까? 네. 실제로 키 168에 NBA 선수 중에 덩크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분은 이 흑인이 갖고 있는 탄력성이 엄청난 높은 탄력성으로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키 160대 선수가 NBA 못 가라는 법도 덩크 못하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100%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말할 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100%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루트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다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일반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뭐 일반화 있고 남았고 이게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빨리빨리 할게요. 너무 앞에 좀 길어져가지고. 일반화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문제가 다른 사람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제가 뭐 담배 피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안 될까봐요. 저는 사회에 크게 성공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지금 네가 끊어도 되고 그리고 어릴 때 담배 펴가지고 성공한 사람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 또 해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감정 반영. 아까 엠파시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저번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엠파시는 환기법 벤틀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거 벤틀레이션 기법은 이게 실천 기술론에서는 제가 이걸 많이 써요. 실천 기술론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기법들 바타카라든지 뭐 비니자 기법 같은 걸 써서 벤틀레이션 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막 우리 이 창문 안 열고 한참 있다 보면 공기 답답하잖아. 그래서 창문 열면 이게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런 것처럼 막 어떤 클라이언트와 이야기하다가 막 감정이 막 있을 때 막 웅 있을 때 그때 막 이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폭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보라고. 이걸 뭐 드라마적 기법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감정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막 엉얼해져 있는 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이 화병, 이거 참고로 화병은 공식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시영 박사님인가 교수님이 만들어낸 공식적인 질병이에요. 한국 사람들만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보면 각 나라마다 특수한 병이 있어요. 화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특수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속에 화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DSM 계열에서 보면 일종의 앵거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분노를 표출하게끔 만들면서 내 몸에 어떤 걸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줘요. 이런 걸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장애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어떻게 살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 뭐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뭐 코딩 교육도 있고, 이렇게 막 이 정보를 막 제공해줘요. 근데 이걸 너무나 이렇게 자주 많이 하면 소셜워커에 너무 의존적이 되니까 옵션만 주고 선택은 언제나 클라이언트가 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격려와 칭찬이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 이건 말로 또 뭐 있나? 자기 개방도 있고 면접. 자, 격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여기 이 격려는 그냥 뭐 우리 애 잘했어요. 뭐 우리 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랬군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칭찬을 격려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저희 이야기하다가 그땐 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끝내 그거는 안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말하는 기법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은 이제 직접 칭찬과 간접 칭찬이 있는데, 직접 칭찬은 말 그대로 잘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간접 칭찬은 선생님 그렇게 막 선생님 나이 때는 그런 운동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은유적으로 뭐 환유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 조금 중요하니까 침묵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어느 시점에서 침묵할 때가 있어요. 이 침묵을 하는 것을 워커가 답답해하거나 이게 보채지 말라고 시킵니다. 분명히 어떤 이야기나 생각을 하다가 쭉 워커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말하기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지금 했던 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혹은 이 생각이 이렇게 갔다가 꼬아서 올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여기까지가 아닌가봐, 사실은 이거였나봐 라고, 이게 아니라 이거였나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을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침묵을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섣불리, 교과서에도 그래요. 섣불리 이 침묵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막 이 시간이 막 10분도 지나고 15분도 지나고 20분도 이러지면 안 되잖아. 왜냐면 1시간 상담에 이거 언제까지 침묵을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당연히 전문가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슈퍼바이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습 시간, 특히 이제 멘탈 헬스라든지 이런 상담 시간을 뭐 1000시간씩 이렇게 받는 이유가 이런 타이밍을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 참아야 되냐? A라는 클라이언트한테는 어느 정도 참아줘야 되고, B 클라이언트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그리고 이 침묵이 계속 반복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끊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소셜워커 1과 소셜워커 2 중에 이 워커는 직관이 굉장히 좋은 워커예요. 그래서 이 워커는 직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끊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기다려야겠다. 이 아이가 굉장히 높은, 인투이션이 굉장히 높은 클라이언트라면 사실상 이러한 트레이닝 시간을 짧게는 아니지만 이 트레이닝 시간이 짧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시간에 빨리 캐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이런 걸 잘 파악하는 친구라면. 반면 이 워커는 사실은 I보다는 S가 굉장히 높고 이런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친구라면 어쩌면 얘보다는 이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표정,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도 쉽게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도가 만약에 늦다면 혹은 클라이언트 자체가 이런 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라면 이 S 감각, I가 떨어지고 S 감각이 높은 워커는 이런 걸 배우거나 캐치하는 시간이 이 사람보다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배우는 속도가 늦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트레이닝 시간과 노하우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워커의 능력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트레이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워커나 이 상담가의 능력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학교와 똑같은 트레이닝과 똑같은 하더라도 누구는 잘 고치고 누구는 못 고쳐요. 어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몇 프로고 어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몇 프로 떨어지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다고요. 기술을 배운 사람이 같지 않기에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 실력이 어떤 영역에서는 I일 수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S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거 말고 다른 외적 능력, 뭐 육체적 영역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더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소셜 워커라고 해서 다 동일하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상담 시간을 2000시간 가졌지만 이 사람과 내가 같을까? 달라요. 무조건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 같은데, 자 이제 자기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워커가 자기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도 옛날엔 좀 그랬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런 통해서 어떤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죠. 어떤 라포트를 더 강하게 형성시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 개방이라는 것이 클라이언트에 이득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이득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되게 진실도 이거 시적절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좀 단순하고 짧게 좀 하는 것도 좋죠. 예. 그리고 사적인 질문 같은 게 왔을 때도 그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짧게 단순하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그 요청에 항상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워커가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는 좀 주말에 뭐 하셨어요? 물으면 뭐 그거는 제가 좀 주말에 좀 일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오늘은 하고 싶지 않네요. 다른 이야기 할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 요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기술 기법 이야기 좀 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튜브에서 좀 더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그 면담 기법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뭐 있나?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면담 기법 같은 게 잠깐만요. 어떤 게 있나? 면담 기술 사회 복지 글쎄 딱히 유튜브에서는 어떤 기술을 상담 기술이라 쳐야 되나? 아마 상담 기술이라 쳐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여기 유튜브에서 상담기술 사회복지 이렇게 쳐보면 몇 가지가 나오시는데 아마 요 선생님 여기인가? 여기 요런 쪽 한번 좀 보시면 요렇게 상담 관계 형성 질문 뭐 경청 뭐 요런 거 조금 나오거든요. 제가 막 많이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요런 쪽 어떻게 대화하는지 뭐 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요. 이거 원래 이제 실천 기술론 시간에는 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실천론 시간에는 이런 게 안 해서 조금 좀 적합한 영상을 좀 제가 영상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많이 없어서 조금 그런데 기법들 뭐 이렇게 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찾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요정도까지 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뭐 이런 거 조금 더 찾아보시면 실제로 하는 것, 구현하는 거를 아마 유튜브에 좀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모르셔도 이번 학기 이 수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다음 학기 실전 기술로 할 때는 좀 이런 거 좀 많이 쓰니까 그때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 오늘까지가 이제 상담 면담 요 기법이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그때 이제 어세스먼트 사정 기법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사정 기법은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이것저것 좀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1강에 못하면 2강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 개입, 종결 뭐 요런 거 하고 하면 뭐 얼추 뭐 사례를 조금 이야기하고 앞에 못했던 빠져먹었던 그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 좀 이야기하고 나면 얼추 이번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좀 면담론 2주에 걸쳐서 한번 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